물론 이게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속해져 있는 범주 안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 선택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맞춰서 쉽게 말해 자기 목적이 성취되면 진로가 설정이 되면 동기부여를 일어납니다. 그때 내는 최저가되고 그 동기부여에 맞춰서 나갈 때 학원비가 안 아깝겠죠. 쉽게 말해 어떤 사교육 맞죠? 용수학원 비가 안 아깝겠죠. 예의 지금 분석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상태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전 코치님이 심리상담 대학원 과정에 있으면서 전문가로서 PT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 전 코치님이 이렇게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하면 지금까지 쭉 설명 들으신 대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떻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거 말고 뭐 홀랜드 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가 느끼고 지가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보를 갖다가 계속 많이 제공합니다. 이제 예로서 뭐 심리사다, 뭐 변호사다, 뭐 미술치료사다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로 뭘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정보를 주는데 그냥 광범위하게 훅 던져놓고 니 몰라봐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강점을 집중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높여줘야 부족한 것도 더 빨리 메꿔지고 잘 따라오면서 종합적으로 더 전체적인 다중지능이 발달한다 이렇게 하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JNJ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분석입니다. 분석. 이 분석은 특성, 아이들의 강점, 좋아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누군지 뭘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잘하면 정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잘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자신감. 그리고 아이들이 누구든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1차적으로 지가 한 시간 양만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게 공부든 노래든 무엇이든지 한 시간만큼 잘하는데 문제는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때에는 그 투자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그럼 이 대부분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오고 하면은 이거 말고도 많은 이제 분석을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게 좁혀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코치님들이 애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애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관이랑 칭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칭찬. 또 부족한 거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거를 가지고 애들에게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의 분석, 심리 상담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국가정책에서 모든 학교에 심리 상담 교사 업무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니야 두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검사해가지고 자료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 그걸로 끝이지. 사실은 1대1로 상담하고 면담하고 챙기고 또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이런 시간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에서 검사하면 해봤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는 말이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허무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못 짜자고. 그죠? 우리 아이가 이렇다. 그래서 선생님 못 짜가요. 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JJ에서는 문자 잡고 하는 데 대한 대답으로서 이렇게 해서 가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어머님께서 집에서 아버님께서 이런 분위기로 한번 도와주시는 것 어떨까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3 학생이 지금 현재 보이는 한 명, 중3 두 분, 그 다음에 이제 영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학년. 예. 아마 그래도 영문 어머님께서 제일 입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뭐 특성도 좋고도 좋지만 결국은 사회는 갈수록 좀 더 이 경쟁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 보면은 두 마리 토끼가 있습니다. 내신 수능하고 그 다음에 사정 문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이제 저 코치님이 설명을 곁들이고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최신 자료에 2015년도 요소를 대학에서 입학하던가 모집한 그런 통장을 한번 보십시오. 공개 병이 고려 공부 다 늘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학생 구성학년 기존 입학하던가는 지칭합니다.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를 했죠. 2014년에 수시에서 4만 6,939명에서 2015년도 수시가 5만 12,359명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입학 과정에서 첫 번째가 서울평가. 서울평가 당연히 성적에 따라서 응시되죠. 그런데 면접보다가 쉽게 말해서 스피치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그리고 최근에는 토론 면접 점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 사정관 자체 우리나라 개발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미국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무런 바탕이 없는데 좋다고 그냥 가져오는 거. 그래서 먼저 들고 왔는 거예요. 들고 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까지 그 제도를 지탱해줄 만한 교육이 별로 다 성립되어 있어요. 그게 스피치하고 디베이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고 왔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자유학기제죠. 이 양쪽의 체험과 그렇죠. 그리고 토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무지를 해요. 왜 이게 두 개의 날개가 들어갔냐면 고등학교 입학 사정관이 있어요. 대입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길러진 애들이 이걸 통해서 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비로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지침입니다.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것들이 이거 들어왔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지금 저희 학기제 공부되고 있어요. 지금 토론 같은 경우는 되게 생소해요. 제가 토론 전국대학 3회 전국대학생 토론대 나갔거든요. 제 때만 해도 이제 전국 3회였는데 그때는 초, 중, 고 토론대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는 매년 토론대 초, 중, 고를 개최하고 있어요. 왜 토론이 중요하냐면 토론이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스피치, 사고력, 그리고 한개 문제 내볼게요. 어머니들 한번 봐보시면 시간을 제한테 할당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되게 쫓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한방으로 갈 수 있는데 실제 IB 중에 코넬 대학교에서 나온 문제예요.
앉자마자 교수가 질문을 던져요. 고3한테. 이게 끝이에요. 쉽게 말해서 군의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상위권이죠. 그런데 전공 지식을 물어보거나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은 질문입니다. 비슷한 성적대가 총 10명이 1차 서류에서 걸러져서 여기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여기 답한 애가 합격했어요. 어머니들을 감이 안 잡히면 저 1번 질문입니다. 2번 질문이 아닙니다. 3번 모르겠습니다. 4번 창의적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당연히 창의적인 답을 한 학생이 여기 코넬대학을 합격했습니다. 이 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30초. 우리 학생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근접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면접 유형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경찰행정학과 가고 싶다. 경찰대학교 지금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전국 5대 경찰행정학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찰대학 빼고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디지스트 토론 면접 3시간이에요. 유니스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연세대 고려 다 있습니다. 다 생기고 그러면 그 쉽게 말해서 유수의 대학교 다 생기면 경기대학 따라. 그리고 그리고 단순히 예전처럼 판에 같은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영상 한개 준비할 때 차후에 보여줄게.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질문. 이것은 질문입니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떨어졌죠. 답은 이거예요. 그것이 질문이라면 이것은 답변입니다. 저 맞았어. 되게 똑똑하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토론했기 때문에. 영상에, 준비한 영상에 나와요. 토론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닦았기 때문에 이 답변이 나온다고 해요. 그냥 우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수사하죠. 저 수사,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하는 거지. 근데 없잖아. 예. 근데 우리 이게 이름을, 실명을, 공밀동을 얘기할게요. 박성민이라는 학생. 이 문제를 딱 내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중에 얘가 가장 근접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으면 제가 이렇게 이것은 지금 질문하는 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출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학생들은 객관식 1, 2, 3, 4 중갑 찍는 거 익숙해져서 답을 못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인 게 1, 3, 4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놓고 이걸 지금 하락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힙합 사전을 가지고 놓고 대학이 막 바뀌니까 모두가 따라온다는 거죠. 아니 좀 밑에서부터 바꿔나가야 되는데 내가 교육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죠. 또 답답합니다. 찍어놓고 따라오라고 말이 돼요. 밑에부터 가르쳐가고 올라가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급격하게 다 이거 변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맡기겠죠. 너무 제 한편 시간인데 너무 많이 기대해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국대학교 실제 토론 장면입니다. 실제 면접 장면입니다. 공국대학교가 입학사정을 시범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시 학생들한테 뭘 입학사정관 드리고 학생 1차 서류 전형에 통과한 학생들인데 얘들한테 뭘 질문을 안 해요. 주제를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토론해라 하고 점수 매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주장을 맞다 해서 이기잖아요. 걔가 될까요? 안 됩니다. 토론에는 경청의 기술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장 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설득력. 그리고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 논리적 허점을 잘 찾는 순발력까지 다 가져가요. 그런 걸 다 한 학생이 선발이 된 거예요. 추세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3, 4년 뒤면
대학에 지원하게 됐던데 그때 문화는 지금 뭐 대구 지역권에서도 지금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추세고 서울은 벌써 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입학사정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저는 마칩니다.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어떤 학과는 자퇴율이 10%예요. 교수님한테 들었는 거예요. 그걸 밝히지 않아요. 반수, 재수, 자퇴. 그때 학생들은 공황 상태일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다 손실돼요. 물론 돈도 들고 시간도 들어가고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근데 이걸 목적을 정하지 않고 공부만 했는 거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방향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죠. 다른 방향으로 진짜 달려봤자 다시 되돌아와요. 안 느껴보면 몰라요. 이렇게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갖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은 그때 거의 뭐 미칠 지경으로 가든가 한 명은 제가 좀 사람 그 상담 쪽에 있다 보니까 급하게 했는데 카이스트하는 형은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카이스트. 장난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 부사타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타든가 양쪽 날개가 있습니다. 수능이 그리고 면접이 면접을 통해서 쉽게 말해 수능으로 1차가 다 걸러 떨어집니다. 수능 최저 등급.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만점자가 만점을 100점으로 치면 100점짜리 하고 90점짜리가 들어왔어요. 옛날 같으면 얘가 되죠. 근데 지금은 얘가 됩니다. 신기하죠? 수능 만점자 떨어지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붙고 얘가 떨어지고 얘가 붙는 상황이 여기서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굿뉴스나 토론이나 스피치 이런 걸 왜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굿뉴스가 포트폴리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겪었는 걸 자기 스스로 기억을 하잖아요. 내적 신념이 그때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뭐 심리학자가 됐다, 경찰이 됐다, 요리사가 됐다, 외전하게 되었는데 진짜가 나오잖아요. 입학사정관들도 이제 만약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어떤 애가 여기 지원한 동기를 말을 하면 지원한 건지 누가 써준 건지 그런 것도 평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를 스피치를 통해서 이거 교울 뻔한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도 소홀할 수 없으니까 시각화 작업이 외곽 기반의 학반 이사님이 이걸 하는 거죠. 몇 가지? 뒤에 영상 보여드릴 거 없습니까? 보여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토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그 영상 말고 토론 영상 잠깐 보고. 제가 준비한 토론 영상. 제가 준비한 토론.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32명이 이과에서 나왔고 한 명이 이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과 만점자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면접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도입한 MMI,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는 다중 면접에서 그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만점자라도 오히려 한 개 틀린 애보다 좀 총점이 낮을 수는 있거든요. 그 친구도 좀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당락을 하는 것은 멀티플 미니 인터뷰, MMI.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한림대, 인제대, 부산대 이런 데서 도입을 하고 있고 이공계 최하위권부터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 면접 제도에서 지금 고배를 마신 거예요. 고대, 연대, 특기자 전형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아까 제가 매몰 뚜껑을 물어본 문제거든요. 미니 멀티플 인터뷰, 멀티플 미니 인터뷰 이거는 서울의대 같은 6개의 방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방을 쭉 순례하면서 학생들이 가까이서 면접을 대응하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의대생들 하면 어떤 면접을 봐야 됩니까? 생물, 과학, 수학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완전히 생뚱맞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연극방도 있어요. 역할 연극방 해가지고 친구가 늦게 왔는데 그래서 막 친구한테 화를 내려고 했는데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막 피를 흘리고 옷이 찢어지고 하니까 무슨 중상을 입은 상태로 나타났다. 자, 이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상황극 시작. 처음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황당해했죠. 근데 교수들이 하도 진지하게 하니까 애들이 거기서 연극을 하고 그랬습니다. 3분에서 4분 동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의대 애들한테 그런 면접을 보죠? 사람? 그럼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게 좀 더 학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어빙고 푸만이라는 사람의 가면이론에서 기초했을 겁니다. 어빙고 푸만이라는 사람은 연극 배우 출신이었다가 심리학자가 돼서 정신심리학, 정신병리학 쪽에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미친 20세기 학자예요. 아마 서울대 정신과 의사들이 이걸 만들어냈지 않을까 싶은데 전 추측입니다만 그 사람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역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의사가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너무 솔직해가지고 환자님 어떡해 다 죽던데 이런 걸리면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환자 불안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의사는 집에 가면 아빠로서 역할로 변신해야 되죠. 그리고 친구를 낳는 친구로서 역할로 변신해야 되는데 그 변신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정신병이라고 보는 거죠. 보프만. 그래서 그때그때 자기 역할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자기의 역할에 맞게 그때그때 가면을 갈아 끼울 수 있는가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온 게 현재의 면접 추세입니다. 자, 수능 만점자가 떨어진다면 대학은 어떤 학생을 원할까요? 수능 만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수능에서 400점 만점으로 원점수 계산할 때 400점 만점자와 398점 중에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죠. 그건 뭘 도찐개찐이죠. 119점짜리 IBT 119점짜리하고 120점짜리 누가 이걸 잘할까요? 말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야 그냥. 그 서울대 교수들이 이제 보아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째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등학생들이 워낙 수학과학 수능을 많이 달려가지고 이놈들의 수학과학 실력은 거기더라는 거죠.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이의 학업적 능력, 잠재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필요하다라고 교수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자, 결국 대학은 문제 해결 능력이 핵심입니다. 이거를 지가 달달달 다 벌려서 하는 것보다 팀플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학원과 논리력을 갖춰가지고 아까 전에처럼 면허 뚜껑이 동그라냐 뭔지냐 이러면 머리도 좀 써봐야 되고 안 배웠는데요 하고 딱 잘라버리는 놈이면 이거는 네가 의사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환자가 왔는데 처음 보는 병입니다 돌아가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 그리고 사고력과 논리력에 대한 배경 이게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10년 전에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의 정석을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아마 저놈 미쳤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대치동 초등학생들은 정석을 다 풉니다. 죄송합니다. 중계동이군요. 다 푼다는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지금 영재반 애들은 정석 정도 쉽게 다 풉니다. 우리나라 10년 동안 무한에 가까운, 극한에 가까운 학업 경쟁이 지금 아이들의 선행을 극한대로 몰아서 결국 대통령이 선행해서 군집법까지 만들 상태가 되고 그 법이 나왔다는 건 이미 현실 그렇게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10년 뒤에 아마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입시 컨설턴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중계동에서 디베이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때는 면접 준비가 아마 아이들 공부 절반이었을 텐데 자, 너무 먼 이야기 같죠. 근데 지금 실제 이제 서울권 대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권 대학 가면 지방대 낫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갈 때 되면 많이 바뀌어요. 5년 사이 많이 변화가 많죠. MMI가 어디서 나왔냐면 MMPI라는 다면적 인적성 검사, 임상 심리 척도 검사. 거기서 보면 심리 척도가 10가지가 있는데 건강, 염려, 우울, 강박증, 방사색 정도, 충동이 쭉 나옵니다. 이걸
와서 공부 잘하다 오면 못 견딘다. 자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스카이프도 지금 이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와 저쪽으로 이제 토론 면접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쉽게 말하면 지스트가 붙으면 과학교육기술부에서 받는 거죠. 스카가 대학이죠. 그래서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건 울산에 있는 거고요. 디지스트는 다 들어보셨죠? 미국에 있는 거죠. 대가 굉장히 유명하죠. 100% 국가에서 가장 유니스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청소년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사관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청소년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거기 참가비는 30만 원인데 줄 섭니다. 아시죠? 여기 야구 상관없다.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이렇게 가면 다 따라가는 맞는지 그런 너무 다르고 우리나라는 잘 가면 갑니다. 대세가 그렇습니다. 근데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점차 변화가 안 되죠. 여기까지 하고 네. 공부하고 있는 나중에 예, 지금 이제 수능 입학사정관 이제 이게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곧 1, 2년, 2, 3년이 되면 거의 또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하던 입학사정관적인 틀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저겁니다. 자, 그리고 명견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인데 잠깐만 한번 좀 보시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아나운서도 없어질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정말 선망의 대상이죠. 아나운서가 사라질 확률 한번 볼까요? 72%입니다. 혹시 궁금한 직업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직업 궁금하세요? 판사. 교수님, 판사는 어떨까요? 예, 판사가 사라질 확률은 40%입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생존율이 꽤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다른 직업도 어떤 직업들이 궁금하신가요? 네, 이번에 여학생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배우. 교수님, 배우가 궁금하다고 한 예. 학생이 질문해 주었어요. 배우는 좀 창의적인 직업이니까 어떨지 궁금한데요. 37%입니다. 교수님, 이 확률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 이게 그냥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임금, 그리고 학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이 자동화되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라질 확률을 예측했습니다. 판사와 같은 기술직, 전문직도 앞으로 소멸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직업도 이 일자리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인공지능이 개발될 때요, 식당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손님들의 감정도 읽어야 되죠,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지식을 축적하고. 예, 저거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20년 되면은 30대 후반, 40대 이전입니다. 그죠? 아마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학력자들이 직업을 못 구해가지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대학원 박사를 했는데도 이 어디 못 다녀가지고 알바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얘를 간단하게 비유를 해서 드리면 20세기 때 20세기 산업사회 시대 때의 교육 방식은 이렇게 만들면은 기업에 이게 통하고 이게 대우받고 이랬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년 전에 약 20년 전에 뭐 20년까지는 안 되겠네요.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해가지고 죽으라고 이렇게 되는 쪽으로 공부를 막 해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 21세기는 이런 형태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이런 능력과 이렇게 틀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 게 21세기인데 이렇게 된 사람은 눈 닦고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고 국내에 있는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고 그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저거를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림을 스케치를 제대로 해놓고 그 방향성을 맞추어서 차근차근히 가야 될 것인가. 그게 다르면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했던 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까 우리 정코치님이 실컷 저 앞에까지 서울대까지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이런 거를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심각하게 잘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애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21세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 21세기 하면은 하는 이 교육 쪽이든 어디든 끊임없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를 많이 하죠. 21세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어떤 걸 갖춰야 된다고 그러죠? 창의력. 네, 맞습니다. 창의력. 자, 그러면 창의는 어떻게 되는 게 창의냐? 창의. 조금 전에 입학사정관 토론 면접하는 곳에서 창의력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창의력은 조합, 분해, 그래서 다르게 만드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아예 없는 것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분해하고 조합하고 변형시키고 하면서 적절하게 기존에 있던 저런 거하고는 다르게 만들어내는 능력. 그런 창의력이 얼마나 이 학생이 뛰어나냐,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공부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걸 갖다가 토론 면접을 통해서 대학 입학사정관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의력을 갖다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이 창의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집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점점 성장하고 높은 지위나 뭐 기타 이렇게 해서 엘리트가 되고 리더 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그런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의 바탕은 창의력이고요. 그러면 이 창의력을 갖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창의력이 올라가고 발달하느냐. 일단 기본적인 지식, 교과 공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지식이 좀 많이 쌓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앞에 몇 가지 이렇게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봐라. 그런데 가지수가 한 가지만, 두 가지만 가지고 새로운 걸 다르게 만들어봐라 그랬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가 많겠습니까? 5가지, 6가지 이렇게 가지가 많을 때 새로운 걸 만들어낼 가지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때 특히 중고등학교 거쳐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자기 가공하거나 조합할 때에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건 요법이 안 되니까 요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왜? 즉 생각하는 능력. 이 생각하는 능력이 결합이 돼줘야 지식이 쌓이고 이게 발달하면서 두뇌가 발달합니다. 이 두뇌가 발달하면서 창의력이 발달하고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왜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전에도 우리 정코치님 얘기했듯이 사지선단어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질문이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알든 모르든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누구든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쌓이고 생활화되면 점점 발달해요. 그게 저절로 발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트레이닝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먼저 일주일 동안 한 것 중에 한 가지 마인드맵 공부를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하겠다. 발표하기 전에 시키는 게 있습니다. 짝을 딱딱딱 쥐어가지고 서로 상호간 설명해주기. 설명해주면서 상대가 무슨 질문을 할 것 같다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해봐라. 단계를 자꾸 높여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와서 마이크 들고 프로젝터를 들고 설명을 하게끔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명하고 났으면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손 들고 마치는 거예요. 이제 질문하기도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자꾸 이제 준비를 하죠. 뭐 침도 주고 뭐도 하고 동기부여를 이제 시키게 하면서 질문하게 합니다. 그럼 질문을 두 사람 했다. 두 사람 중에 본인이 들었었을 때 저 질문이 내한테 참 괜찮다 싶은 거는 그 사람한테 가서 침 하나 줍니다. 자, 이런 작은 과정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에 애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결합시켜서 트레이닝 시킨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실적으로 그래도 지금 나자하고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지금 우리 부모님도 그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죠? 예, 당연합니다. 첫 번째 제가 분석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내신. 그 다음에 이 수능과 내신하고 같이 입학사정을. 여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수능 내신이라는 것은 교과 과목에 대한 공부, 지식 습득,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이게 70%, 60% 차지합니다. 자, 입학사정 과제는 대표적으로 토론.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부산이란다. 대구에 중학교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8개. 고등학교가 약 한 70개가 되고요. 그러면은 학생 수는 89,000명. 중학생.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은 8만 명. 자,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어간다.
그럼 몇 명입니까? 대구 시내에 1200명입니다. 20등 안에 들어간다 하면 2400명이 되겠죠. 자, 10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체 8만 명을 놓고 8만 9천 명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약 한 1%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게 대구에만 그런 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의 애들은 8만 명의 애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1000명이 2000명에 해당되는 애들 1%, 2% 안에 들어가는 애들하고 상대적인 경쟁력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만점 400점 받은 사람하고 390점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똑똑할까? 그게 의미가 있는가?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1, 2% 안에 들어가는 1000명, 2000명 되는 얘들한테는 이 학교 성적을 그러면은 걔만 하고 다니고 가야 합니까? 내 애만 그렇게 하나요? 내 애는 48시간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는 70개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인데 고등학교로 가면은 전교 10등짜리가 몇 명이 모인다고요? 20명이 모인다고요. 학교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럼 걔들하고 상대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면 차로 올라가서 계속 상위권 전교 10등 안에 유지가 될 거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게 안 되면은 20등, 30등, 50등 이렇게 밖으로 내려갑니다. 자, 중학교 때는 같은 전교 10위권 아니라고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수준가 있는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위 1% 들어간 애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위 1%지 어디에 가서 어떤 그룹을 하고 비교를 해도 똑같습니다. 2시간, 3시간 애가 한 친구가 그만큼 잘합니다. 그죠? 근데 나 5시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찾아서 해야 될까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비 쏟아가면서 얘는 너무 착하고 성실하게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그렇게 힘을 써서 공부하는 거는 중학교 때는 전교 1, 2등까지도 해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걔들이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걔들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은 선행학습을 통해 가지고 울고보기 때문에 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정도 유지를 하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완전히 이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뒤바뀌는 폭이 약 한 30% 상위권에 있는 애들 30%가 이 뒤바뀝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자, 그러니까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00년, 200년 동안에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첨단 의료 기구가 지금 나오고 기계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머리가 좋게 되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엄청난 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뇌과학적 학습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아요. 뇌과학적 학습법은 가장 뇌가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잘하고 저장을 잘하고 저장이 잘 돼 있으니까 시험 문제 딱 보니까 톡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저장을 잘 시켜놓느냐 지금 그거는 싸움이고 경쟁이에요. 그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분석해가지고 해놓은 게 그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집중해서 설명을 듣고 바로 5분 이내에 구조화를 시키라. 구조화. 그게 일종의
마치 그림 그려놓듯이 이렇게. 그게 마인드맵의 시초고 마인드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학교 쉬는 시간 딱 5분 쉬고 바로 자리에 와가지고 1시간 수업했던 것, 특히 주요 과목부터 1차 마인드맵을 그려라. 기본적으로 볼륨만 잡아가지고 이 시간에 했던 거 요거 정리를 해가지고 해놔라. 아주 세부적인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그 마인드맵을 펴놓고 책하고 노트하고 펴가지고 세부적인 그러면 저절로 설명했던 게 떠오릅니다. 떠오릅니다. 살아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요. 이게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이론에 맞춰서 나온 공부 방법인 거예요. 24시간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습을.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뇌물 속에 저장을 90%, 94% 이상 저장을 시키려면 24시간 이내에 머릿속에 저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림처럼 사진으로 찍듯이 해가지고 딱 저장을 시켜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두뇌가 우리 뇌는 억수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테이트 플래너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앱 있죠. 그걸 가지고 하루 뒤에, 3일 뒤에, 7일 뒤에, 한 달 뒤에 뜹니다. 뭘 하고 있든 뜹니다. 그럼 확인 눌러가지고 그거 뜨면 차근차근히 천천히 한번 읽어줘요. 외우라 소리를 안 합니다. 물론 다른 거 필요해가지고 두세 번 쓰고 공부할 때는 외워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딸딸딸딸 해갖고 막 줄줄줄 외우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는 무식한 공부 방법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공부 방법이고 막상 그렇게 외우는 게 시험을 치거나 하면은 성적은 더 안 나옵니다. 이미 다 검토됐고 걱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과거에 그런데 이런 공부 방법을 체계적으로 몸에 습관이 되도록 잡아주고 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공부 방식 자체를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과거에 고답적으로 해왔던 그 방식에 젖어가지고 몸이 변하지를 잘 않습니다. 단시간에 한두 번 한다고 설명해 준다고 되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코치들이 옆에서 붙어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또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생각을 하면 떠오르면서 뇌에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평생 내 셰프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7번을 반복하면 새겨지는 거죠. 7번. 그래서 고승덕 변호사님은 모든 과목에 대한 공부는 10번 이상 합니다. 10번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했어요. 10번씩이나 시간이 나오나?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시간이 더 적게 걸려요.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한 거를 중학교 3학년들 예를 들게요. 3학년들이 1시간 수업했던 내용을 이거를 제대로 머릿속에 습득을 시키려면 최소 30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을 가지고 하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5분, 집에 와가지고 숙달되면 10분 이내에 끝납니다. 2차 마인드맵까지 걸리는 거. 그러면 토탈 해가지고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효과는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날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1시간 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 그래서 쟤는 맨날 놀고 있고 시험 칠 때도 꼭 놀러 다니고 하는데 성적은 항상 잘 유지하고 있어. 우리가 엄청 공부하고 하고 애들이 자부자기하고 막 이러는데 걔는 알게 모르게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평소에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고 특별히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벌써 걔는 4번, 5번 반복이 돼 있고 시험 기간 되면 쭉 훑어보고 읽어보고 문제집 풀고 하면 6번, 7번 반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 마인드맵을 통해서 1차, 2차 2번 했죠. 그 다음에 1일날 뒤에 다음날 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읽어주고 하죠. 3번. 일주일 뒤에 4번, 한 달 뒤에 5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서머리 쫙 마인드맵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서머리 한번 합니다. 6번 했죠. 그 다음에 문제집 풉니다. 7번 됩니다. 그리고 오답노트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8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는 뭐 95점대 100점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내신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팍팍 차고 나가가지고 정말 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키는 게 지금 이런 방식이다. 지금 우리 지영이하고 성민이하고 이 친구들이 언제가 지금 언제 거의 6개월 됐잖아요. 이 6개월 되면 그러면 이때까지 뭐가 되냐? 애들이 한 달, 두 달 전부터 조금 빠른 애들 한 두 달 전. 언제 애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따라오고 열려가 있다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공부 방식이 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까지. 빠른 애들은 아마 수민이는 딱 마음 결정하고 그 다음날 오늘도 제한테 저 메일을 보내고 다 했거든요. 네, 그걸 보내면서 칭찬도 해주고 경계도 해주고 이왕이면은 요 여백을 가지고 요렇게 활용하는 거 방법 다 뭐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고등학생쯤 되면은 아마 이런 훈련은 한 두세 달 지나면 잘 따라옵니다. 그러나 학년이 내려갈수록 이게 따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5, 6개월 정도는 가야 준비가 돼요. 몸이. 우리가 수영하러 가면 갑자기 확 뛰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준비 운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애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보셔서 다녀서 갈 겁니다. 그리고 중3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는 정규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지영이는 이미 선생님은 이미 거의 비슷하니까 뭐 그거에 없지만 다른 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정규 10등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고등도 성적에서 정규 10등 안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50% 이하로 확 줄어버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됐다. 이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가서 정규 10등 안에 들어가야지. 그 확률이 한 40%, 3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다. 그 확률이 5%도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 머리가 못 따라가서가 아니고 애들이 일정한 시간만큼 정말로 힘들게 쫙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머리가 안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애들이 지금 중3 때 선행학습만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공부 전체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뭐 듣고 이래 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2, 3년간에 배울 거를 2년 만에 다 줄여서 다 배워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고3 때는 뭐하냐? 총체적인 수능 대비 복습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만 되면 하루에 주요 과목이 수학이 2시간씩, 뭐 영어도 2시간씩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표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과 가면 수학이 더 많죠, 그죠? 네. 자, 그날 하루에 주요 과목이 4과목 들었다,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이 4과목 그날 바로 다 복습을 해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방식을 해도. 근데 집에 와가지고 30분씩 잡아도 자기 순수 공부하는 시간만 2시간이 잡힙니다. 그런데 애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학교에 잡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뭐 중요 과목이니까 뭐가 뭐 다른 하나 부족한 게 있어도 가위 한 군데 갔다 오는 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밤에 12시, 1시 되면 지금 공부할 시간 없어요. 잠 적게 잡니다. 학교 가면 어떻게 되냐. 잠을 적게 자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또 엎드려 잡니다. 학교 공부 따로, 학원 공부 따로. 전부 다 따로 공부를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안 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볍게 훑어주고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한 번 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2번 했다. 이거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갖다가 좀 더 높이고 그리고 한 번 봤던 거를 갖다가 다시 더 학교에서 하는 걸 제대로만 해주면 이게 확실하게 이게 딱 머릿속에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고리가 잘못 연결이 돼가지고 악순환으로 들어가면서 따로따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잡아줘야 된다. 중학교 때. 제학년 때부터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교과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시험 때 되면은 각자 주요 과목에 대한 점수, 목표 점수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총점 목표 점수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고 난 뒤에 자기가 달성했는지 못 달성했는지 또 적게 하고 달성 못한 과목은 어떤 과목인데 왜 못했는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네, 애들이 저희가 다 알아요. 왜 내가 이
점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를 적게 했다, 늦게 시작했다, 뭐 기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시험 대비 전략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지가 깨닫고 느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거를 심어주고 그렇게 되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서 공부를 아주 즐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한다는 거죠. 그 단계가 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6개월은 다녔지만 이제 준비가 다 다듬어져서 이제 달릴 준비가 이제 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많이 했고 이건 겨울 방학 때에 토론 수업을 특별 수업을 했습니다.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토론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한 의사제를 하는 저거를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들을 앉혀놓고 벌써부터 입사제가 어떻고 대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한다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그림과 방향 설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고3 시험을 치고 한 달 동안 몇백만 원 들고 서울에 가가지고 토론 이거 하려고 됩니까? 그렇게 준비된 애들 안 됩니다.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저학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 이 토론도 저 대치동 쪽에 가면 이것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하고 한 10명 정도 앉아가지고 하는데 중학생들이 보통 25만 원, 20만 원, 25만 원. 그러니까 일찍부터 한다는 거죠. 자, 일찍부터 한다는 거는 그만큼 왜 논리력, 사고력, 그 다음에 설득력, 발표력 그러면서 핵심 파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토론을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저런 얘기가 이게 맞나? 그럼 근거가 어떠냐? 그 근거하고 이거하고 맞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저 사람이 말하는 키포인트 핵심을 찍어내는 즉 파악하는 능력이 점점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수업의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하루에 그 많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날 와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그 시간 안에 단련이 되고 트레이닝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는 발표하고 시행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이게 지공부고 그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토요일 날 와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루타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수업 교과목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애들하고 하지 않았던 애들하고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시간이 가서. 근데 이거는 저학년 때부터 할수록 좋다. 그 다음에 스피치 능력이라는 게 애들이 써가지고 처음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스피치 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이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점점 교정이 됩니다. 잡아줍니다. 이 스피치는 우리 이제 또 대표님께서 이 안에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피치 할 때에 눈 시선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톤이 되든지 목소리 크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애들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나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스피치를 저희들이 계속 시키고 굿뉴스, 오늘의 뉴스 이런 거를 가지고 스피치를 시키는 것도 처음에 도입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상사를 가지고 항상 준비해오고 합니다. 이제 준비해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의미냐, 뭐가 재밌었냐, 왜 재밌었냐 자꾸 이제 질문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시작해가지고 자기 학과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JJ에서 아이들 분석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느끼고 깨닫게